안녕하세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남편과 딸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남편도 시댁도 속썩이는 사람 하나 없지만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건 특별한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서랍니다. 늘 자식들과 며느리가 먼저인 저희 어머님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세요. 제가 시집 왔을 땐 시숙님이 일찍 결혼하셔서 형님이 있던 상태였어요. 남편이 17살 때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숙님이 어머님과 생계를 책임졌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숙님이 참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시숙을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17살 때 남편 먼저 보내고 내가 남의 집 일해주면서 삼남매 키웠는데 언제 이렇게들 다 컸는지 참 세월이 빠르구나. 파출부 다닐 때만 해도 내 새끼들 어떻게 다 키우나 싶었는데 그래도 큰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나 몰라.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도움을 많이 주셨나 봐요. 큰아들이 자기는 대학 안 가도 된다고 포기하고 전기 기술을 배웠어. 맨날 고된 일 하러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속기 상했나 몰라. 어머님은 시숙이 대학도 포기하고 기술을 배워서 위험한 일을 하러 다니는 걸 마음 아파하셨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시은 그렇게 번 돈을 집안에 보태고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남편과 아가씨는 공부를 다 마치고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숙이 집안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 아가씨까지 모두 지금처럼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늘 어머님은 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일찍 돌아가신 시부 때문에 온 가족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님은 자식들만큼이나 며느리들도 많이 아껴 해줬답니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형님까지 모여서 여자 셋이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때마다 형님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요새 남편이 일이 하도 바빠서 걱정이에요. 편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 쪽 일을 하니까 집에 오기 전까지 잠을 못 자겠다 하니까요. 형님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전 남편이 야근한다고 밤늦게 오면 세상이 흉흉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안 다쳐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게 며느리 둘의 어머님까지 모이면 이야기 꽃이 폈어요. 그러다가 막내 아가씨가 볼일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도착하면 모여 있는 걸 보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집은 딸만 셋인 줄 알겠어? 엄마, 너무 며느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잘 지내면 좋지? 뭘 그러냐, 엄마. 자꾸 그러면 막내딸, 서운해 아가씨의 말에 저와 형님은 얼른 와서 같이 떠들자 손짓을 했어요. 아가의 성격이 애교가 많고 밝은 성격이라서 다 같이 모이면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형님은 고등학교 시절 탁구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체력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시누이가 형님을 주로 잘 따르곤 했죠. 성격이 워낙 단호하고 부러져서 형님은 집안의 중심 같은 역할이었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사람도 형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천명절에 오왕좌왕하는 저를 보면서 형님은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새색시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네. 제가 주방일은 거의 안 해봤어서요. 저 뭐부터 해야 될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만 따라해. 저는 그때 형님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세요. 그때 형님한테 전 뒤집는 방법부터 나물과 맞추는 것까지 전부 다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이후엔 형님한테 배웠던 방법으로 나물 반찬을 만들어 형님 집으로 찾아갔던 적도 있었어요. 형님이 제가 만든 나물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우와, 동서, 이제 나물 눈 감고도 만들겠다. 세상에 이걸 만들어서 가져올 생각을 했어. 그때 형님이 저 가르치면서 명절 지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안 그래도 저녁 반찬 뭐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동서 덕분에 해결했네. 형님은 제가 준 나물 반찬을 먹어보면 너무 맛있다면서 엄지를 들어주셨어요. 그 후 김장철이 다가왔을 때도 형님은 시대에 모여서 다 같이 김장김치를 담그자 제안을 했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던 전 걱정을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형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무장갑을 주시면서 말했어요. 동서, 이제 왔어. 자, 이거 고무장갑 끼고 무생채 하자. 뭘 하나 해도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던 형님은 김장도 다 같이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둔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흐뭇한 미소로 말하셨습니다. 며느리들이 어쩜 이렇게 손발도 잘 맞고 예쁠까? 난 며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딸 같아.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오늘 간봐 주셔 하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아셨죠? 김치라도 좀 나눠 먹으려면 나도 해야지. 에이, 됐어요. 세상에 어떤 딸이 엄마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거기 앉아만 계세요. 형님의 말에 저도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앉아만 계세요. 제가 보니까 형님 말만 잘 들으면 김치도 아주 뚝딱이 같아요. 아이고, 며느리들 많아서 내가 아주 호강하네. 어머님은 저와 형님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제 형님과 저는 김장을 하기 시작했죠. 곧이어 시누이도 퇴근하고 오자마자 김장에 참여했고 남편과 실습도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어요.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과 김장 김치 맛을 보면서 김장을 끝낼 수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미리 수육을 준비하고 계셔서 가족들은 김장 뒤풀이로 수육을 먹게 됐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인 김에 근황을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수육을 먹던 남편이 어머님 손목을 보더니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손목에 상처 뭐예요? 저번에 말한 청소일 정말로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종이에 살짝 긁힌 거야? 괜찮아. 그냥 쉬실 때도 됐잖아요. 저희가 용돈도 드리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세요? 됐어. 놀면 뭐해? 난 평생 일했던 사람이라 하루라도 쉬면 오히려 병나.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요즘에 시설 좋은 건물들이 많아서 별로 힘들지도 않아.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걱정 말라면서 말하셨어요. 평생을 파출부 일을 하면서 3남매를 키워내시고 어머님은 절도 쉬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손자 손녀들 용돈 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혼자서 자식 셋을 키워내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도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머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심지어 형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머님을 보면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애 보고요.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운동했던 제가 이 정도인데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휴, 내 새끼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그렇게 거야 형님과 저는 혼자서 3남매를 키워내신 어머님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 있던 시누이가 결혼하던 날, 어머님은 남몰래 참 많이 오셨죠. 힘들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니까 아쉽기도 하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답니다. 우리 딸은 내 팔자 안 닮고 남편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야 할 텐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가씨 누구보다 잘 살 거예요. 어머님께 사랑 듬뿍 받았으니까 분명히 행복한 가정 꾸릴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어머님은 이제 한숨 돌린다면 장난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셨죠. 아가씨와 둘이 지내던 집에 어머님 혼자 계셔서 하실까 봐 저와 형님이 애들을 데리고 자주 갔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손주들을 보면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쑥쑥 크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 우리 며느리들이 아주 애들도 잘 키우고 야무지다. 그 어머님은 유일한 나이 손주들 보는 거라면서 즐거워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60대 중반쯤 되던 해 갑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갑자기 모이라고 하신 게 이상했는데 형님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묻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들도 한번 보여주려고. 어머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온 가족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 어머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이 나이 먹고 뭐가 자랑이라고 티를 내? 내 친구 은숙이랑 노래교실 다니다가 소개로 만났어. 은숙이랑 나랑 50년 친구잖아. 은숙이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만나보게 됐어.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을 다니던 어머님이 오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그때 남편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어머님을 보면서 추궁하듯이 묻더군요. 정말로 그 친구분이 아는 분 맞아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던 그 친구분 맞으시죠? 그래, 걔가 은숙이야. 그 아저씨는 어떤데요? 아무리 오래 친구가 주선하는 자리라도 의심을 해보셔야죠.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성품도 좋은데 아내하고 사별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복덕방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만나보는 거지. 아휴, 뭘 자꾸 물어 쑥스럽다이. 얘기 그만하자. 어머님은 계속 꼬치꼬치 묻는 편을 보면서 쑥스럽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괜찮다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님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가 쑥스러워요? 그동안 삼남을 키우면서 일만 하셨다고 고생하셨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을 즐기셔야죠. 저와 형님은 어머님을 응원하면서 말했어요. 일만 하시던 어머님이 드디어 본인의 인생을 즐기신다고 생각하니까 며느리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시숙하고 남편이 계속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신우는 놀랐는지 광진 표정으로 있었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아예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서 삼남매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점심때 다들 약속 비어도 어머님의 말에 저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남편은 집으로 가는 내내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엄마 연애를 하신다는 거야? 일단 한 번 보기나 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봐 언젠가 한 번쯤은 겪을 일이었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해드리자. 저는 계속해서 걱정하는 남편을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도 22년 만에 하시는 연애인데 일단은 응원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미리 조용한 한정식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어머님이 만나시는 분이 예약을 해 두셨더라고요. 예상외로 매너도 있고 괜찮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처음 본 아저씨는 나이가 60대 후반이었고 굉장히 동안이었지만 조금 보해서 7에서 8년은 더 어려 보이는 외모였다. 그요, 다가 머리도 많고 키도 커서 그 나이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시을 보면서 말하셨어요. 큰 아들이라고 했었죠. 오는 길은 안 막혔어요네. 오는 길은 괜찮았습니다. 아,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미리 예약하셨다가 대접해야 오늘은 맛있는 식사로 나왔다고 편하게 생각해요. 엄청 근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참 좋았어요. 생각보다 매너도 있고 센스도 좋으시더라 보면서 말하더군요. 어서들 들어요. 내가 진작부터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께서 민망하다고 하셔서 이제야 보게 되네요. 다들 나와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요. 그 말에 정말로 어머님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을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에 제가 다 감사했네요. 자식들 앞이라고 억지스럽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 같았거든요. 그렇게 밥을 먹은 후 시숙이 아저씨를 보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난 딸만 둘 있어요. 지금은 다 시집가고 나 혼자 지내지만 종종 사위들이 놀러도 오곤 해요. 딸만 둘이라고 하셨는데 따님들은 저희 엄마에 대해 알아요? 당연히 알죠. 전 항상 우리 명숙 씨를 소개하고 다녔답니다.
아저씨는 이미 딸들한테 어머님의 존재를 알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숙도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살고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디쯤이세요? 난 어머님 지내는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럼 복덕방은 어디쯤에서 하시는 건가요? 집 근처에서 하고 있나요? 아드님이 엄마를 묻혀 각이시나 봅니다. 그래요. 엄마가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장남이 알고 있어야 해요. 시수가 남편은 22년 만에 어머님이 만나는 분을 경계하듯 바라봤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연애를 하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좋다고 했더니 시수가 남편도 이해를 했어요. 처음엔 이걸 물어봐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편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그리고 시수가 남편에게 궁금했던 질문들을 다 털어놓고 나서야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저희 식구들과 아저씨의 딸들이 마주하게 했어요. 두 분이 만난 지 꽤 된 상태였고 두 분 다 혼자 사고 계셔서 살림을 합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 집안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인상을 줬던 아저씨와 달리 딸들은 인상이 하나같이 표정이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싶을 만큼 날카로운 표정이었는데 저는 제 앞에 있던 딸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음식은 괜찮으세요? 여기가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여기 그쪽이 예약한 거예요? 식당 고르는 센스가 너무 후져서 몰랐네요. 저는 딱딱한 분위기 좀 풀어볼까 하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중재를 하면서 말하셨습니다. 둘째, 너는 말이 왜 그래? 아까부터 뚱하게 앉아있으니까 걱정돼서 물어본 거잖아. 처음부터 내가 똑바로 있던지 했어야지. 좋은 자리라고 내가 실실거리고 앉아있어요. 솔직히 아빠 연애하는 거 나 너무 쪽팔려. 내가 뭐 신경 쓸 건 아니긴 한데 이런 자리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 아저씨의 딸은 벼랑간 화를 내더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놀라고 말았죠. 그러자 첫째 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원래 성격이 할 말 못 참는 성격이라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잘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요. 어쩜 딸들이 다 말하는 게 이 모양인지 저는 듣고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저씨 인상만 보면 자식들도 다 성격이 서글서글할 것 같았는데 정반대 성격이라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첫째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두 딸이 다 결혼한 뒤로는 서로 왕래가 거의 없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두 분만 서로 알콩달콩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딸들 성격이 사나운 건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안심하던 말하더군요. 그래, 차라리 까다로운 딸들이면서 안 보고 사는 게 우리 엄마한텐 더 편하겠지. 차라리 잘 됐어. 남편의 말에 시수도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둘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생략하고 살림만 합치게 됐어요. 어머님은 혼자 지낼 때보다 두 분이 지내는 모습이 더 즐거워 보이셨죠. 두 분이 살림을 합친 첫 해에는 다 같이 가서 세배도 드렸어요. 다 같이 떡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집안이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다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제법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마워했어요. 정말 아저씨 딸들은 살림을 합친 뒤에도 전화만 가끔 할 뿐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딸들과 지내시다 이렇게 북적이는 걸 보고 얼마나 즐거우셨길. 그래서 저와 형님이 일부러 음식도 많이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희를 걱정하면서 주방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 손 큰 것 좀 봐. 아니, 이걸 다 언제 먹으려고 다 준비했어? 에이, 어머님,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아요. 어머님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치자. 아저씨도 주방으로 오셨더군요. 그리고 저와 형님이 딱 해오신 걸 보더니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하셨어요. 손 큰 며느리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역시 사이보다 며느리라.
그 아저씨가 손으로 따봉을 날려주시는 포즈를 취하시길 전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저씨도 드셔.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귀찮아요. 그럼 뭐 어때요? 그렇게 장난스러운 대화를 하다가 아저씨가 가시자 형님이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했어요. 동서, 아저씨가 뭐야? 어머님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냥 아버님 부르면 될걸 굳이 아저씨라고 해야겠어. 아버님이요. 우리가 계속 아저씨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잖아. 이미 살림도 치셨는데 호칭이라 제대로 해드리자. 그래서 저는 형님과 같이 호칭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호칭을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내심 기쁜 눈치였지만 시주는 남편이 호칭을 피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대화하는 것을 듣면 호칭이 생략되어 있었죠. 집을 나서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두 분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럼 어머님이랑 같이 푸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남편은 어머님은 불러도 아버님은 결코 부르지 않고 노골적으로 피했답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7살 때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한순간에 어떻게든 채워줄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말년까지 행복한 여자로 살며 귀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형님은 어머님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항상 바랐었죠. 2년 동안 너무나 행복한 어머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함께 살림을 합친 뒤부터는 자주 보지 못해도 종종 연락은 하고 지냈는데 점점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걱정되던 찰나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둘째야, 잘 지내? 별일은 없지네? 그럼요, 어머님은 잘 지내세요? 요새 통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전화벨 소리 못 들어서 그런가 전화가 온지도 몰랐네. 어머님,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목소리 힘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러다 정말 병나겠다 왔어. 저기, 근데 둘째야, 내가 뭐 하나 부탁을 해도 되겠니? 아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비상금이 좀 필요한데 혹시 나한테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1,000만 원이요? 갑자기 급한 게 좀 필요해서 그래. 난처한 목소리로 부탁하는 어머님이. 저는 의아. 그건 웃기지 않아? 우리 엄마가 돈을 빌려줬다고? 거짓말이잖아. 내 그 횡설수설한 언니가 엄마한테 1,000만 원 구걸했다는 소리야. 그런데 귀한 엄마는 어떻게 구걸에 흔들리셨을까? 나도 놀랐어. 우리 엄마가 저런 짓을 하다니 참이다. 그렇게 형님이 말했을 때 경악해서 입이 말랐던 것을 기억해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저를 불러 세우셔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시작된 거미줄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점 더 깊은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차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민망함과 불안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님을 향한 애정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동서, 혹시 어머님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네? 며칠 전에 전화 오긴 하셨어요? 그래? 혹시 어머님이 좀 돈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으셔?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1,000만 원 보내드렸거든요. 정말? 나 한 2만 원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네. 2천만 원이요?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당연하지. 어머님이 우리한테 손 벌릴 분이 아니시잖아요. 남편이 바로 2천만 원 보내드렸지. 아니, 근데 그러고도 동서한테 또 1,000만 원을 빌리신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이 대체 그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하신 거야? 그래도 별일 없겠죠? 어머님 현명하시네요. 형님은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상하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시수기리 탓해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요새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던데 전화가 형님한테 온 거예요. 그렇다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때 2천만 원 빌려가시고 또 3천만 원을 또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냥 급한 일이라고만 하시니까 나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 3천만 원을 또 빌려달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3천만 원 보내드렸지. 우리 남편은 어머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난 계속 찜찜한 거야. 평소에 돈 안 쓰던 분이니까 너무 걱정되더라. 동선 안 그래? 그래도 현명한 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는 형님 전화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저와 남편은 일반 월급쟁이라 대출금 내고 살기도 벅차서 어머님이 시숙님께 전화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숙이 전기 기술자로요. 이래서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 그러던 사람이 계속 돈을 빌리니 너무 찜찜한 거예요. 형님과 저는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 저와 형님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곧 있으며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여러 차례 전화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어머님이 저한테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래 둘째야, 전화했었니?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어서 못 받았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일은 아니고 곧 명절인데 음식은 어떻게 할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거 내가 문자로 넣어주마. 지금 오래 통화하기 어려우세요. 내가 뭘 좀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 어머님은 문자를 주시기로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문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형님과 신우가 해봐도 어머님은 전화만 잠깐 받으실 뿐 길게 통화도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안 되겠어? 우리 그 집에 가보자. 저번에도 갔다가 허탕쳤는데 또 간다고 될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해봐야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 되겠어? 살림 합치고 초반만 해도 우리 불러서 다 같이 설도 지냈는데 왜 갑자기 문전박대하는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게다가 전화도 안 받으셔. 형님은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아예 집으로 무작정 가보자고 했어요. 그때 저도 어머님이 연락도 잘 안 되시고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 해도 만나주 않아서 괜한 걱정이 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어머님이 우리를 일부러 피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어머님 연락도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해서 형님과 저는 무작정 연락도 없이 찾아가기로 다짐한 겁니다. 약속을 잡고 형님을 만나 대문 앞에 섰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는 건지 인기척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나 싶어서 문에 귀를 대보는데 인기척 같은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럼 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지? 안 되겠다.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이라도 눌러보자. 형님은 다 마음에 10번 정도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한참 뒤 아버님이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너무 태연한 목소리로 뻔뻔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통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하네. 워낙 바쁜 사람이라 지금 집에 없어. 전화해봐. 나도 이만 나가봐야 돼. 그때 저랑 형님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하는 아버님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저와 형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형님이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아버님,
며느리들이 둘이 나왔는데 안에서 물이라도 한 잔 주셔야죠. 형님이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은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쳤어요.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 너희 시어머니 여기 없다고 말했잖아. 안 나갔다고. 당장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 남자만 있는 집에 여자들이 들어와야 되겠어? 저희가 무슨 여자예요? 며느리들이지. 아, 글쎄, 싫다고 당장 돌아가. 어디, 어른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별말도 안 했는데 역정을 내면서 화내는 모습이 더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든 저와 형님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내팽겨치고 들어갔어요. 형님은 문틈을 막고 서 있는 아버님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 한 잔만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아, 좀 비켜보세요. 형님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안간힘을 썼고 저는 그런 형님을 뒤에서 밀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더니 아버님이 소리쳤어요. 일이 안 나와. 아, 여기 없다니까. 저희를 뜯어말리는 아버님의 손길에도 우리는 귀여운 것 같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평소에 자주 신던 신발이 신발장에 벗겨져 있더군요. 이렇게 집안에 신발까지 떡하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이상해서 저는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다른 방문들은 모두 열려 있는데 오로지 안방문만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망설임 없이 안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여기 계시는 거 맞죠? 빨리 문 열어보세요. 왜 문을 잠가 놓으세요? 네. 제가 안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니까 아버님이 또다시 저를 부르면서 짖었습니다. 왜 없는 사람을 여기서 찾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신발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세요? 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네, 시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했다고요. 됐냐? 제가 어머니께 직접 드릴 테니까 당장 안방 문 좀 열어보세요. 나 여기 집 주인이야. 내 집에서 왜 나보고 문을 열라고 명령질이야?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세요. 어디? 불러보시라고요. 오늘 여기서 어머님 얼굴 확인하기 전까지 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저는 절대 그냥 못 나간다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같이 아버님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나오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굉장히 살도 많이 빠져 있었고 단발이었던 머리도 커트로 짧게 자른 상태였어요. 게다가 저 형님을 더 놀라게 만든 건 반팔을 입고 있던 어머님의 팔과 목적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어머님을 살피면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멍자국 다 뭐예요? 대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안 본 사이 많이 야인 어머님을 보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살피는 사이에 형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수한데 전화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제 어머님은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다 내 죄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어. 나 이제 더 살아갈 자신이 없구나. 서럽게 우는 어머님을 끌어안고 저는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던 아버님이 아예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아, 저 옆편 내가 또 저런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내가 손찌검을 했어? 뭘 했어? 당신 혼자 다친 거잖아. 왜 생사람을 잡아 증거 있어? 우는 어머님을 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살았다니 제 혀를 뽑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형님이 아저씨를 보고 소리쳤어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 털끝이라도 건드렸다간 당신 인생 내가 박살내 버릴 줄 알아. 뭐야,
난 뭐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다음에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향하면서 나가려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눈치를 채고 아저씨와 현가를 가로막고 섰어요. 어딜 도망가세요? 내 집인데 들어가고 나가고 내 자유지. 자유는 나중에 찾으시고 지금 경찰이 오고 있잖아요. 조사받고 자유 찾으셔야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사를 받아. 난 절대 못 받아. 그 순간 아저씨가 형님을 미치려고 나가려는데 형님은 현관 문짝을 자고 버텼어요. 그리고 힘으로 안 될 것 같았는지 냅다 다리를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악을 쓰면서 소리쳤어요. 못 가. 여기서 나가려면 나 발고가 절대 못 나가 놔. 이거 놓으라고. 형님한테 발목을 잡혀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도 다른 발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저씨가 답답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 대체 왜 이래? 아유이, 거머리 같은 것들아. 나 다리 아파. 내 다리 좀 나? 어머님은 울고 계시고 저랑 형님은 다리를 붙잡은 채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개판이 상황에 드디어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어느 분이 신고하신 건가요? 그때 형님은 경찰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소리쳤어요. 네, 저요. 제가 신고했어요. 저희 엄양님 좀 보세요. 저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순간 아저씨는 울면서 경찰을 보고 말하더군요. 다 모이에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미친 여자들이 지금 쇼하는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울고 계신 어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미친 것들이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한테 돈 만들어 오라고 협박했었잖아. 내 머리카락 이렇게 만든 것도 너잖아. 지금까지 저 사람한테 감금 당하고 있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님의 절규에 정말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도 한 번 제대로 못 봤던 게 다 감금을 당하고 있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경찰도 놀라서 어머님을 부축하면서 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헤어지려고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날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일도 안 나가고 계속 절 옆에서 감시했지만 저 좀 살려 주세요. 손까지 떨면서 소리치는 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숙님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벌벌 떨면서 주저앉은 어머님을 부축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장남이 어머니 지켜드리지 못하고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어머님은 님한테 안겨서 목 놓아 오셨습니다. 저희는 난가를 진정시키고 다 같이 병원으로 어머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착하자 어머님은 울먹이면서 말하셨습니다. 며느리들이랑 사위, 그리고 우리 두 아들, 예쁜 딸까지 이렇게 보니까 나 너무 꿈만 같구나. 너희들 못 볼까봐 너무 무서웠다. 그러자 아가씨가 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곁에서 지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가씨는 놀랐는지 어머님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거냐면서 물었죠. 그러자 어머님은 충격적인 소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날 협박했어. 내가 모은 돈이 역도 모자라서 당장 돈 구해오라고 때리고 욕까지 했어. 두 길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에 기겁을 했네요. 파렴치한 놈이 복덕방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었다면서 어머니께 투자를 하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아두신 돈도 모자라서 자식들 돈까지 손댄 어머님 심정이 어떠하겠어. 끝까지 자식들 돈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놈이 글쎄 어머님 머리까지 잘랐던 거예요.
완전히 우리 어머님을 돈줄로 보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우는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고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했다. 폭행, 협박 모든 죄를 물으려고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과 자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인 다툼을 벌인 끝에 그 사람은 1년의 실형 선고받게 됐어요. 한마디로 사기치려다가 콩밥을 먹게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시수가 어머님이 있는 집을 찾아와서 빌기아지하더군요. 늑 그이한테 1년이 얼마나 귀한데? 1년이나 썩고 나와 내가 금전적인 보상은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봐주게. 지금 합의 보려고 온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까? 절대 합의는 없으니까 가세요. 가시라고요. 시수 끝까지 합의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쫓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년 전에 폭력 전과가 있어서 교도소를 다녀온 전력이 있던 겁니다. 같은 전과로 처벌을 또 받으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니까 합의를 하려고 왔던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요.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적인지 결국 형님까지 나설 정도였다니까요. 참다 못한 형님이 한 3번째 찾아왔을 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나가서 소리쳤다고 했어요. 이 쓰레기 자식아, 그걸 지금 뭐 변명이라 하고 있어?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합의는 안 할 거니까 당장 꺼져. 형님이 물을 뿌리려고 하니까 주행까지 쳤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가중 처벌이 되면서 1년의 실형 선고가 났던 거였어요. 그렇게 지금은 시숙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예전보다 더 잘 지내고 계세요. 시숙,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평생 함께 살게요. 저희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산다. 장남이 잘 이끌어주니까 동생들도 이렇게 듬직하게 잘 커준 것 같아. 앞으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또다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후지이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워낙 꽃을 좋아하시던 어머님을 위해 항상 돈 같은 일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꽃꽂이를 하러 다니다 보면 고부 사이에 다정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다양한 고부 사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저희 가족들 어벤져스처럼 보이지 않나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내외할 순 없잖아요. 마음을 열고 가족 간의 정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로 이런 말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혹여 신뢰는 아닐까 걱정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게 했어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전화를 많이 들었다면 그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겠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하시고 내일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다정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감사드려요. 아.